제가 그런 얘기는 사실 좀 민감해서 말하기 좀 쉽진 않은데, 우리 사회에 그 유명한 매스컴에서 굉장히 핫하게 회자됐던 명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사실은 쭉쭉 성장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부닥쳤다는 그 뒷소문도 들었어요.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하세요. GES 교육 컨설팅이라는 데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교육에 관련된 조언을 드리는 일을 하는 지영범입니다. 되게 50% 정도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게 유전자적인 것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교육 수준이 별로 높지도 않고 실제로 IQ를 평가했을 때 아주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고도지능 아이들이 태어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학력자 학교에서도 대단한 학업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렇지 않고 평범하거나 아니면 공부 웬만큼 아직 못하진 않아요. 그런 수준인 경우도 다수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경향성은 분명히 있으나 절대적이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수학과를 졸업했지만 분자생물학을 부전공으로 했고요. 생물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생물학 책에 보면 마타날 이펙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있으면 난자가 훨씬 크고요. 난자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이제 별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100% 이제 엄마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유전적 영향보다는 엄마의 유전적 영향이 크다. 그런 표현이 마터널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이의 영재성, 인지 능력의 상대적인 높낮이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4세 정도까지를 우리 하드웨어의 발달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혹은 컨텐츠적인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세포의 80%가 이미 사실은 태어날 때 완성돼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20%도 사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에 따라서 속도라든가 효율성 혹은 우수성 같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주어진 그 잠재력을 얼마나 이제 잘 충실하게 개발해내는지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좀 조기 교육 혹은 아주 선행학습 같은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교육을 시키면 아이가 우수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많은 가족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상담 내용이나 관련된 전문서적들과 논문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공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그거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아이들의 그 잠재 역량들을 우리가 평가도 해보고 그걸 이제 어떻게 충실히 개발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어설프게 그런 것들을 잘못 접근하게 되면 아이들의 잠재 역량을 키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망쳐놓을 수도 있고요. 아이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만들어주기는커녕 완전히 이제 차단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그 단계에 잘 맞는 양육을 실천하시는 분이 결국은 가장 아이의 잠재력을 충실하게 개발하고 아이를 우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친구는 제가 만나본 친구 중에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이제 우수한 아이가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많은 성취를 얻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학원 안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아이를 데리고 대형 서점을 다녔습니다. 대형 서점에 가서 자유롭게 이 책 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얘가 아마 중학교가 될 때까지도 그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닿으면 2번 정도 대형 서점에 가서 거의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이 책 저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은 좀 비싼 거 사줬대요. 평소에는 좀 너무 비싸서 못 사줄 만한 그런 특별한 외식도 시켜주고 서점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그 시간들을 특별하고 행복하게 잘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부모님들한테 그걸 실천하시라고 계속
강력하게 권합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너 여기 책방에서 책 읽어. 이건 안 되겠죠. 하지만 데리고 가서 엄마가 책을 좀 골라야 되니까 너 한 20, 30분 동안 이 책 저 책 좀 구경해.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요새 이제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장난감도 팔고요. 팬시한 문방구도 팔고 그러니까 나올 때 그런 거 한두 개 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이가 이제 좋아할 만한 만화류 아니면 잡지류 같은 것들도 비닐로 싸져 있거든요. 근데 나올 때 그런 거 한두 번 사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서점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하는 신기한 문방구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평소여라면 엄마가 뭐 그런 걸 보니 뭐 이렇게 핀잔을 할 만한 재밌는 만화책이나 잡지책이나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즐겨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 책 저 책을 섭렵을 하면서 문해 능력 같은 것도 상당히 고도한 수준으로 발달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친구도 그랬지만 제가 지난 15년 사이에 상당히 잘 성장해서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영재고등학교 합격한 친구들도 사실은 꽤 많은 친구들이 그런 대형 서점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만끽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요. 레미제라블 완역본 같은 걸 재밌게 읽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이 나왔을 때 한번 완독을 해서 재밌게 읽긴 했지만 책이 엄청 두껍거든요. 그리고 레미제라블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장발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거의 유럽의 근대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뭐 역사, 전쟁, 그 당시 사회의 뭐 사회상, 뭐 사상적인 막 갈등 관계, 그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도 있고 방대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뭐 즐겁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리포터 같은 것들도 즐겁게 읽습니다. 뭐 반지의 제왕 전 시리즈도 읽고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됐더니 토지 20권을 읽었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장편 소설, 뭐 방대한 양의 그 장편 소설도 뭐 토지 같은 경우도 한자말도 많고 사투리도 많고 굉장히 내용이 깊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대학생들도 과연 이거 제대로 읽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걸 재밌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 재밌게 읽는다는 것은 이미 문해력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이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아이한테 정말 거의 무제한이죠. 개점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폐점 시간이 될 때까지 10시간이 12시간이 책방에서 자기 놀이터처럼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그건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또 생각해보면 그런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모가 나는 그런 대단한 인재를 만들어낸 역사를 썼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지능 아이들이 사실은 기관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집단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이게 잘 안 맞는단 말이죠. 최상위 3% 정도 아이들은 30% 정도 빠른 발달을 보여요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이제 지능 지수들의 데이터입니다. 상위 한 10% 정도 되는 애들은 20% 빨라요. 그 얘기는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6.5세라고 했을 때 30% 빠른 아이들은 2년 정도 빠릅니다. 그러면 최상위 한 3%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반에 30명이라면 한 명 정도는 2년 정도의 갭을 안고 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지수가 140, 150 되는 애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160 정도 되는 웩슬러 검사 지수로 봤을 때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사실은 6.5세 1학년 교실에 들어가면 안 되죠. 3학년 교실에 들어가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5학년 교실에 들어가야 그나마 수업에서 뭐 좀 들을 게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이건 뭐야? 나 다 너무 뻔히 잘 알고 너무너무 쉬운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뭐 일단 학교 생활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5시간 동안 이미 뻔히 다 아는 내용들을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너무너무 괴롭겠죠. 제가 텔레토비를 강제로 시청시킨다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앉혀놓고 텔레토비 너 4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라.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모르신단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모르고 심지어 교사들은 좀 알만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우리 교사들은 어쨌든 일반인들과는 달리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4, 5년만 지나도 한 몇백 명의 아이들을 관찰했을 때도 왜 이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제가 뭐 원래 전공이 뭐 수학, 뭐 부전공이 분자생분자이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해도 이게 선수 과목을 학부생들하고 좀 몇 개 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뭐 발달심리학이나 뭐 특수교육 이런 데를 봤더니 이게요, 지능지수 뭐 아니면 영재 아니면 그런 친구들에 대한 내용이 한 과목이 안 되더라고요. 한 학기 한 과목이 안 돼. 특수교육학 혹은 발달심리학의 한 페이지더라고. 한 페이지. 한 학기 과목 중에서 극히 일부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자세한 것들은 참고서적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임용고사 같은데 한 문제도 안 나올 문제인데 그걸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지능 아이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교육을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파고들고 뭐 그걸 전공으로 하는 이제 대학원 과정도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교사, 보육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간과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우관계도 또 어렵습니다. 자기하고 이제 너무 언어 발달도 틀리고 또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도 다른 아이하고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교우관계가 원활하게 형성이 안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스펙트럼 좀 쫙 퍼져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충 그 상위 10% 아이들, 그러니까 소위 뭐 지능지수라 보면 되게 120 전후인데 뭐 그 정도 20% 빠른 아이들까지는 그래도 뭐 반에 좀 똘똘한 아이도 있고 자기하고 뭔가 호흡이 맞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125 그러니까 한 상위 5% 정도 안쪽으로 넘어가면 조금 얘네들이 교우관계에 상당하게 지장을 받는달까 아니면 기회가 너무 적다. 그리고 이게 자꾸 갭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능지수라는 걸 저는 속도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10살 되면은 얘는 2살, 3살, 4살까지 차이가 나겠네? 그러면 서너 살 차이가 나는 반의 그부들하고 잘 지내봐라.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움은 이제 부모들이죠. 아이가 뭐 그 지적 발달은 되게 빠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뭐 여전히 애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들 눈에는 기저귀를 아직도 갈아주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는 이제 애기가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신경 끊으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태도가 나타났다가 또 어떤 때는 뭐 터무니없이 유치한 모습 아니면 정서적으로 이제 케어를 받아야만 될 것. 나는 애기다. 뭐 그런 모습이 교차로 나타나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세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이런 특수한 아이들에 대한 양육 지침, 뭐 전문 서적, 뭐 아니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부모들은 우리의 아이를 잘 성장시키고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당연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망이 이제 잘못된 오도된 어떤 방향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혹은 아이의 잠재력을 제대로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는데 지수가 높고 잠재력이 크고 영재적 특성이 강한 아이들에서 다루기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잘 키우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사실 좀 민감해서 말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 우리 사회에 그 유명한 매스컴에서 굉장히 핫하게 회자됐던 영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사실은 쭉쭉 성장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부닥쳤다는 그 뒷소문도 들었어요.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의 건강한 유년 시절을 만들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아이가 영재이건 영재가 아니건 아이가 유년 시절에 행복하게 또래 관계를 활발히 하면서 즐겁게 뜨놀게 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아이가 친구들과 잘 놀고 있는데 야! 학원 시간 됐으니까 다 거서치우고 학원 가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는 게 더 중요하다. 아이가 영재건 아니건을 떠나서. 근데 영재일수록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부는 얼마든지 뒤늦게 해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속도와 힘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똑똑할수록 더 아이들이 신나게 또래 관계를 즐길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재에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또래 관계가 쉽게 형성되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가 실제로 영재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 그 영재성을 빨리 발견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아이를 빨리 공부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행복한 유년 시절 가기가 어려우니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뭐 다른 중요한 얘기도 많지만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아이들은 사실 믿어주는 것만큼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잠재력을 지금 당장은 얘가 뭐 그런 걸 능력을 표출하지 않을지언정 얘가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었다면 그걸 믿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고 자기 주도성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부모보다는 더 부모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GS 센터라는 데서도 사실 부모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우리 애 좀 뭐 좋은 교육 시켜줄 수 없나요? 좋은 선생님 없나요?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제한된 리소스 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긴 하지만 그건 부차적이다.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부모가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정한 영재라는 것은 어떤 거고 걔네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